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도 되냐요? 라고 이제 질문 던지시는 분들은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20만 원이 새로운 랠리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6년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한 18% 성장을 할 거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는 34%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중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와중에 20%나 30% 정도 현금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경제원탑 조진표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과 또 코인 시장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그리고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관련돼 있는 무료 특강을 좀 하고 있어서요. 네. 주식 관련돼 있는 사항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한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 섹터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들 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원탑 부자들의 공부방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즘 분위기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럴 때가 있었을까 또는 저희가 코스피 지수가 5,000 또는 6,000 포인트까지 갈까라고 반신반의했었던 네. 시간이 있었는데 벌써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거의 6,000에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5천을 돌파한 것도 엊그제인데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네. 이대로 가면 진짜 8천 만두 조만간이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속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의 어떤 원동력,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상승의 엔진은 가장 큰 엔진은 아마 반도체 쪽일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거물 그렇죠. 기관이 대한민국의 ETF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4천억 매수했다라고 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상장한 지 4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하루 만에 4천억을 투입했다라고 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2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석 달 동안 블랙록이 대한민국의 한국 ETF를 얼마만큼 샀냐면 한 4조 원가량 샀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좀 비싸니까 정말로 저렴한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의 가장 보수적인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노무라 증권이 있는데요. 이 노무라 증권에서 대한민국의 투톱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는 29만 원, SK하이닉스는 156만 원으로 상향을 하죠. 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면 2027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이익이 322조 원이 될 거다라는 근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5조 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근거를 내세워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높이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높입니다. 그런데 내년 한 해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내년 2027년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일은 332조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얼마만큼 큰 금액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관이 된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보다도 많이 벌고 구글보다도 많이 벌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 벌어들일 이익이 한 260조 정도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아람코라고 하는 석유 네. 재벌이죠. 내년에 한 255조 벌 겁니다. 애플이 내년에 한 220조 정도 벌 그런 계획이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25조니까 그런 기업들을 다 제치고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를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단순하게 주가를 놓고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보게 되면 맨 위에 검정색 선이 엔비디아고요. 네. 그 밑에 있는 게 TSMC, 그리고 파란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네. 주변 환경을 다 빼놓고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만 놓고 봤었을 때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데 맞습니다. 주가는 너무 싸다. 그렇죠. 어. 특히나 PER 지표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PER이 9배 정도
네. SK하이닉스는 6배 정도 되니까요. 이건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통한 PER 지표인데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수도 나머지도 그러면 같이 지금 가는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이게 반도체 독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승의 원동력은 반도체가 있고요. 그 네. 두 번째 원동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네. 세 번째는 돈을 잘 버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전력 인프라 정도. 이 세 개의 섹터가 전체적인 지수를 다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올리고 있다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인해서 증권이나 은행주가 올리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밸런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유독 반도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증권, 조선, 방산, 전력 요 정도 섹터 정도만 지금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두 개 회사가 시총이 뭐 거의 뭐 40% 가까이 뭐 차지하니까 뭐 반도체가 가면 지수는 뭐 폭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단기 조정이라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에 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 수준에 와 있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중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와중에 현금은 좀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현금 보유 비중을 주식을 한 70% 보고 현금을 30%나 아니면 8대2 정도 7대3이나 8대2로 좀 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공통적인 키워드는 실적의 차별화라고 네. 하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증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정말 실제 가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등도 좀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뭐 당연하게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금은 한 20%나 30% 정도 현금을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현금은 어떻게 쓰일 거냐? 현금의 역할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현금의 역할은 갑작스러운 어떤 시장 조정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때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주도주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탄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기회비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인 게 이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야 뭐 이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올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제 주변에서도 언제 팔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계속 가니까 그러면 이제 현금 확보를 한다는 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잘 가고 있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들고 보면 있는데. 사실 들고 있는데 이걸 지금 빠져나와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위험 신호. 네. 그 빠져나와야 되는 위험 신호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네.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잘 아시는 뭐 CPI라든지 아니면 PC 지표 같은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시장이 어떤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고민을 좀 해볼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호도 있는데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제가 표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신용융자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또 한 달 만에 코스피에서 신용 자금이 한 3조 원가량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고객 예탁
예탁금도 한 110조 가량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에 대한 잔고가 늘고 고객 예탁금의 잔고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럴 때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우를 범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일명 B2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이 B2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을 증폭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오거나 또는 하락이 오는 그런 장이 펼쳐질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계속 연쇄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대출을 중단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게 그동안 이제 뭐 계속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하면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지만 실적 좋은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는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요새 식당에 가시면 식사하실 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거의 99%가 주식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유 투자금이 있으면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끝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끝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뭔가 그 단기 조정 같은 거라도 좀 온다면 뭐 전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를 보세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수급에 의한 뭐 너무 과열돼서 좀 꺼지는 걸까요?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연준의 금리 불확실성도 굉장히 큰 리스크 정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는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요새 들려오고 있는 트럼프발 리스크,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죠. 특히 오늘도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주가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 주변에 있는 피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피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피자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수인데 오늘 보니까 피자 지수가 1000%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펜타곤 주변에서 피자를 엄청 시켜 먹는다 이건 맞습니다. 거죠? 펜타곤 주변에서 피자를 엄청 야근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고 또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가장 유독 대한민국 증시만 1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한 3개월 동안 거의 박스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래 장기간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전체 주식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진다, 뭐 캐펙스 투자가 뭐 중단되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이익에 대한 균형치가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요. 지수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돈의 자금 흐름도 중요할 텐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좀 같이 사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어디를 사고 있나요? 그러면 2월 달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이 2월 23일인데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2월 달 지난주까지의 성적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까지의 성적표를 개인과 외국인들의 성적표를 보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2월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을 샀냐면요.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현대차,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뭐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평균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주까지요. 개인들이 산 종목은 마이너스 8%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산 5종목은 플러스 27%로 상승하죠. 사실상 외국인들의 완승이거든요. 이게 바로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핵심 섹터 한 3가지만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원전하고 에너지 기업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뭐 중동에서의 유럽발 어떤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확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폭발하고 있고 원전이나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방산하고 조선 쪽인 것 같아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부분들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거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연계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밸류체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 쪽하고 이제 소비 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인데요. 중국 소비 회복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 같은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선점하는 좋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를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적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럼 그거는 향후 뭐 단기간 한 달 정도 좀 외국인 추종 매수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뭐 그건 또 별개로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단기 자금도 분명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모아가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네.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뭐 30% 40% 이렇게 오르게 되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수익 실현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롱텀하는 그런 구간을 주로 그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 같은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 잘 버는 섹터고요. 또 시중에서 또는 증권사의 리포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또한 이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외국인도 그렇고 뭐 돈을 좀 벌었다가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다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대형주 거의 뭐 주도주들만 시총 큰 것들만 많이들 산 분들이 이제 돈을 벌었는데 사실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은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뭐 작은 것들 막 소형주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단기적인 좀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소외를 많이 당하고 생각보다 나 돈 번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럼 갈아타야 되냐 이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가면 팔자마자 또 이제 오르면 어떡하냐. 내가 가면 또 빠지고. 이런 고민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한마디로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가는 말이 더 간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등 선단에 올라타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략을 몇 가지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낙수 효과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면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가 가고 소형주들이 갈지 않을까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낙수 효과 아마 길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밸류 체인에 올라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HBM이 날아가게 되면 단순히 반도체에 있어서의 부품주가 가는 게 아니라 삼성의 독과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술주, 뭐 예를 들면 뭐 특수 세정 장비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로 갈아타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대형주를 지금 없으신 분들은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크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못 사는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를 사는 거죠. 단순하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나는 다른 중소형주를 갖고 있는데 포모 현상을 통해서 배제되고 사실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국민성이 있냐면 배고픈 건 참지만요. 네.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를 사라. 어떤 지수? 코스피 200 지수나 아니면 반도체 탑10 ETF 같은 이런 지수를 사게 되면 수익은 계속해서 지수의 형태로 상승을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수익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올라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는 밸류업 공시를 낸 중소형주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도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태우겠다라는 공시를 낸 그런 기업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작지만 알찬 기업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으로 올라타시면 적어도 지금 소외되는 느낌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10개 종목 ETF로만 갈아타도 한결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개별 종목 들고 있는 것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여기서 한 방이 좀 터질까 봐. 뭐 그런 건데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그거를 계속 끌고 가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좀 ETF로 좀 갈아타라. 결론적으로 끝나지 않은 장이라고는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현금은 조금은 좀 들고 있어라.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조진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의문이 뭐냐면 한 2달 전, 3달 전 때에 예상하는 뭐 내년도 실적 이 숫자가 지금 너무 폭주하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100조 번다 하다가 뭐 지금 이제 200조 번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300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럼 반대로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된다면 순식간에 그 실적이 줄어드는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고. 우선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뭐 향후 실적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믿을 만한가요?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2월 23일인데요. 19만 7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정말 진짜 20만 원이 네, 코앞이네요. 20만 원이 코앞에 있는데요. 20만 원이 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20만 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만 원이 새로운 랠리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52조 최저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가장 저렴했었던 금액대가 얼마였었냐면 5만 2천 원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지금 19만 원까지 올라온 네 배 거니까 왔네요. 거의 뭐 네. 4배가량 올라왔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도 되냐요라고 이제 질문 던지시는 분들은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매수 의견을 제시한 33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었는데 그 애널리스트의 공통점이 계속해서 이익을 많이 낼 거니까 20만 원뿐만 아니라 더 높게 목표 주가를 선정한다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45조 보고 있고요. CLS는 목표 주가를 26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 2027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322조 원으로 보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 거의 30만 원까지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도 200조 벌고 내년에 300조 벌고. 올해 200조 벌고 내년에 300조 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어마무시한 그러니까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 주가가 실적을 지금 못 따라잡고 못 따라가요.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삼성전자를 20만 원이 왜 스타트 부분이냐라고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이 주주 환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뭐 3조 원 정도 자사주 소각은 했죠. 근데 임직원들한테 보상용으로 약간 6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혔고요. 또 네. 최근 들어서 특별 배당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삼성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돈을 잘 버는데 주주 환원까지 잘해라고 하니까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력이라든지 AI, 로봇 쪽에서의 시너지도 지금 조금씩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AI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 전환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20만 원.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뭐 상징적인 어떤 금액임에도 분명 있겠지만 20만 원은 전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엑시노스나 아니면 뭐 갤럭시나 아니면은 뭐 이제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작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디램 값이 폭주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 플러스 알파까지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플러스 알파까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도 사실은 나중에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수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입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구간이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2026년으로 지금 좀 네. 앞당겨지고 있고 엑시노스 2600도 역시나 좋은 수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드렸던 반도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AI도 잘 되고 있고 로봇도 잘 되고 있고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전부 다가 지금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100조를 못 벌던 회사에서 갑자기 300조를 번다고 하니까 사실 그분 어디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디램 값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뭐 7만 원 하던 게 뭐 40만 원, 5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더 간다는 건가요? 그럼 300조를 번다는 거는? 지금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네. 거품이냐 아니면 그러니까요. 더 갈 거냐 뭐 성장의 여지가 더 있냐 이걸 지금 정명 충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그만큼 같아요. 수요가 더 나올 거냐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크게 대외적인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픈AI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야, 금이 좀 갔죠.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어떤 신기술이 시장을 강타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뭐 400조가 날라갔으니까요. 근데 반대쪽을 놓고 보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AI 붐이 아직 중간 지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가장 첫 번째로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높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거죠. 양쪽 주장에는 다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걸 봐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냐, 기대감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이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른 사이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사실 공급 과잉이 있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투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다시 또 회복하는 이 사이클이 4년 주기로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수요? AI 반도체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조가 좀 달라졌죠. 어떤 구조가 달라졌냐? 예전에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반도체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전형적인 의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AI가 들어와서 구글이나 메타나 심지어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우리 HBM 먼저 주세요라고 갑임에도 불구하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탈바꿈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을 할 거고요. 또 HBM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거의 50%에 가까운 46%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보고서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실적이 주가 기대치를 앞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메모리 3사의 HBM 쪽에서의 물량은 완판됐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렇게 완판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만 320조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두 회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년에 300조를 번다?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 300조를 벗는 두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300조 원이 거품이다라고 하면 거품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품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익도 커질 거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라고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대감만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니 올해 그냥 찍히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거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PER도 너무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저평가가 돼 있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해도 사실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앞서서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네. 너무 저렴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PER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만 지금 삼성전자를 너무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맞아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싼 게 이제 조금 싸진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 텐데 막상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작년 말이었나요? 한번 좀 횡보를 하거나 살짝 좀 이렇게 조정도 받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약간 횡보했었던 구간이 딱 두 구간이 있었어요. 네. 작년하고 올해 한 10만 원대에 횡보했었던 구간이 한 번 있었고요. 올해도 한 15만 원대 정도에서 횡보했었던 구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만 원, 15만 원대 횡보했었던 이유는 HBM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에게 뭐 어떻게 보면 눈도장을 찍은 거나 다름없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에 합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삼성만 사실은 문 밖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10만 원, 15만 원대에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좀 달라졌어요. 언제 기준으로 달라졌냐면 2월 12일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삼성전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출하하는 그러한 날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날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가 7%가량 폭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18만 원 정도에 근접을 했으니까요, 그날. 이제는 뭐 HBM3, 2에서의 경쟁에서 밀렸던 삼성전자가 약간
HBM4에서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현재는 좀 펼쳐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성능 부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HBM4에서의 성능 기준을 매긴 그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11기가 bps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 요번에 HBM4에서 나온 표준 동작 속도는 17.7기가 bps이기 때문에 한참 앞서서 퀄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40%가 좀 개선이 됐고요. 또 방열 성능 기능은 30%를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기준점을 넘겼고 더더군다나 세계 최초로 HBM4에 대한 양산이 전개됐기 때문에 2월 12일 7%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거의 기준치 맞춰서 했는데 삼성이 오버 스펙을 보여줘가지고 하이닉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사실이군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이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2026년 HBM 쪽에서의 매출이 2025년보다 삼성이 3배가량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에 대한 리포트들도 있거든요. 네. 추측뿐만 아니라 3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이 1년 만에 매출을 3배 이상 늘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파운드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오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계속 적자 행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에서 소외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가장 큰 원동력은 수율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4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 얼마큼까지 올라왔냐면 60에서 70%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계에서 보통 수율이 60% 이상이 되면 양산해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60에서 70%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좋은 수율이 나온 거고요. 수율 60%가 마의 벽인데 이걸 뛰어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줄을 서게 된 거죠. 그 고객사들 줄 쓴 고객사 중에 가장 큰 고객사는 작년에 테슬라가 22조 원 계약을 한 그 고객사가 가장 크죠. 뭐 파운드리 사상 단일 고객의 가장 큰 규모였으니까요. 올해 테슬라 쪽에서의 AI6 칩 진행을 할 거고 애플의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도 진행이 될 거고 또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관련돼 있는 것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삼성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얘기는 수율이 잡혔고 다른 쪽에 가도 그만한 수율도 나올 거기 때문에 삼성이 훨씬 더 턴키 솔루션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적자 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027년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2026년으로 한 1년 정도 지금 앞당겨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유의미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삼성은 정말 이제 좋은 일만 어찌 보면 이제 1년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는 식의 그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 잘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어찌 보면 HBM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는 하이닉스 대비 팔방미인이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러면 오히려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낙 지금 판이 커가지고 나는 어차피 나대로 간다 뭐 이런 건가요? 우선 이제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성적표. SK하이닉스가 2025년 1년 동안 얼만큼 뛰었냐면 한 280% 정도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3월 마지막 날 65만 원에 안착을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2025년에 약 한 128% 뛰면서 2025년 12월 달에 12만 원에 안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2배 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HBM 때문에 오른 거고요, 사실은. 2025년 SK하이닉스 HBM 쪽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한 70% 가깝고 삼성전자도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못 올라왔거든요. 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램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1등을 수성을 달성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역사를 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년 2위 하던 SK하이닉스가 40년 만에 삼성전자를 따라잡은 거죠. 이게
주가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올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SK하이닉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용히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피 문구처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 쪽에서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져 주고 있지 않아요. 올해 점유율이 뭐 60%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지만 적어도 63% 정도는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24%, 마이크론은 한 17%를 유지하면서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승기를 잡아 나갈 겁니다. 또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29만 원, SK하이닉스를 156만 원으로 잡으면서 메모리의 제왕 시대가 등극했다라는 소리를 썼는데요. 오늘 주가 형태를 놓고 볼 때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원 찍었기 때문에 노무라의 평가대로 29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94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15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는 얘기는 거의 한 65%에서 70%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PER 지표를 놓고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왜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에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는지를 분명 아실 거예요. PER 지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건 2025년 말 기준 PER인데요. 삼성이 PER이 얼마냐면 24배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4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금 창출 능력을 인정받는 정말 안정적인 종목은 분명합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쪽에서의 고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할인 요소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황소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빠른 말이라는 거죠. 황소는 PER이 높아도 안정적인 부분들로 계속 주가의 모양은 갈 수 있는 반면에 빠른 말 같은 경우에 PER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버는 금액이 굉장히 빨리 벌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이기면 더 크게 더 멀리 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사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둘 중에 산다면 하이닉스가 더 여력이 좀 있다. 이 PER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워낙 잘 벌고 근데 잘 버는 것 대비 주가가 상대적 저평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삼성전자를 사셔야 된다, SK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선택하세요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만 사야 된다면 무조건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두 종목을 다 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여력은 어쨌든 주가만 봤을 때는 실적 대비 주가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더 낮은 거네요. 어쨌든 PER이 좀 낮으니까. 일단은 PER 하나로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돈을 벌면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소부장이라든지 그 관련된 업계에 이제 또 낙수 효과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아직 이제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실적들이 조만간 찍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좀 소형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지금 선점하면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를수록 수혜를 받는 소부장 종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2026년 올해 1월부터 12만 원에 출발한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원 선에 있으니까 거의 한 58%, 60%가량 올라온 거죠.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소부장 종목 중에 같은 기간, 지금 올해 1월부터 2월 23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 2배 오른 종목도 많이 있고요. 3배가량 올라가는 종목도 한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삼성이 투자를 늘리면 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이 곧바로 찍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부장 종목 중에 그래도 실적을 잘 내고 삼성의 밸류체인 안에 있으면서 기술력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삼성이 장비 발주를 내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단에서 장비 발주를 받아오는 소부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인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캐펙스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장비 매출 비중이 20%
20% 달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삼성이 설비 투자를 늘릴 때 가장 먼저 발주가 나오는 종목이 원익 IPS고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캐펙스하고 동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경우에 계속해서 외국인들 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술 옵션이 가장 풍부한 종목이에요. 종목 이름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단기에 대한 어떤 실적의 변동성은 굉장히 유동적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통한 기술적인 옵션이 굉장히 많이 보유한 그런 기업이고 특히나 HBM 쪽에서의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쪽에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잘 메모해 놓고 있다가 눌림목 오게 되면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HPSP하고 뭐 PSK 또는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파운드리 장비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파운드리 증설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어떤 팹 쪽에서의 어떤 투자가 계속 전개가 될 경우에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적은 규모의 수주에도 굉장히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폭이 굉장히 진폭이 크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종목은 말씀 좀 드렸지만 가장 투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과점 종목들,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 매출 잘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삼성이 장기간 계약을 하거든요. 보통 한 2030년, 2033년까지 계약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2033년이면 벌써 한 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투자가 계속 전개가 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노린다라고 하면 정말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굳이 삼성전자 아니면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소부장과 뭐 기존의 어떤 종합 업체들과의 어떤 배분, 자산 배분 비율 이런 걸 뭐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반도체 쪽에 투자할 때 어떤 뭐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026년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한 18% 성장을 할 거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는 34%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내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종목을 담을까?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33 전략 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433 전략 어떻게 전개가 되냐? 40%는 핵심 메모리 그러니까 대형주를 잡는 전략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요.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현금을 뭐 30억 이상 들고 있는 분들 중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어떤 주식 들고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47% 비율로 들고 있더라고요.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많이 들고 있냐고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9% 들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들고 있는 그런 비율로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2월 달에 HBM4에 대한 북미 고객사의 공급이 전개가 됐고 테슬라하고 20조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30% 장비주하고 소재주의 어떤 중간재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발견하거든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연평균 한 7.5%에서 8%가량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그 8%의 성장이 어디에 집중됐냐? 아시아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 성장은 거의 70% 이상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삼성이 팹을 짓든 아니면 TSMC가 라인을 늘리든 장비는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장비주에서 한미반도체나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군들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ASM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성차를 비교하게 되면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그 완성차의
부품을 대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매출이 빨리 늘고 주가도 훨씬 더 빨리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소부장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글로벌 AI 수혜 반도체 종목도 한 30% 담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반도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쪽인데 사실 나는 잘 몰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를 좀 권해드립니다. SOXX라고 하는 ETF가 네. 있으니까 반도체 ETF거든요. 이런 ETF 쪽에 30% 정도 투자하게 되면 골고루 반도체 쪽에 전반적인 국내의 대장주, 소부장, 글로벌 대장주 이렇게 포함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아직 뭐 실적이 내년에도 엄청나다고 하니까 굳이 지금 뭐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게 단순 기대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를 믿고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원탑 부자들의 공부방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조진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완전한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그냥 로봇 쪽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적은 전혀 없지만 순수하게 그냥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무르익으면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 라는 걸로 지금 주가들이 막 폭주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 PER이 뭐 수백 배 수천 배짜리들도 있고 뭐 적자도 많은데 이 로봇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에 대한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CS2026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아틀라스가 첫 양산 모델을 등장을 하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으니까요. 네. 해외 미디어들이 아틀라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영국의 테크레이더라고 하는 쪽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를 아틀라스로 콕 집어서 지목을 했으니까요. 현대뿐만 아니라 한국이 로봇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넷이라고 하는 전문 업체가 CS2026에서 로봇 분야의 최고상을 아틀라스에게 줬거든요. 네. 로봇 가운데서의 최고다라고 이렇게 줬는데 공장에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퀘션 마크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공정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잘 전개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무인화 생산 공정의 마지막 퍼즐이 좀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위치에서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최근 리포트 중에 아틀라스를 투입한 싱가포르의 혁신센터가 있는데요. 그 혁신센터에서 아틀라스가 조립을 하는데 숙련공 대비해서 30% 이상 조립 숙련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4시간 가동되고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두 번째는 B2B 로봇에 대한 판매를 통한 캐시카우를 안정적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기들 공장에만 쓰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물류사, 제조기업 굉장히 많으니까 그 물류사하고 제조기업에 아틀라스 도입을 하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던 현대차가 이제는 지능형 로봇의 노동력을 파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점은 저는 지능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칩 구글의 딥마인드 모델이 탑재가 되면서 새로운 작업 환경에 던져놔도 하루 만에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고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로봇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하고의 어떤 시너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로봇 제어 시스템하고 자동차 운영 체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차를 만들고 그 만든 차를 통해서 로봇의 뇌를 빌려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니까 모빌리티 생태계의 어떤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단순한 제조 원가를 뭐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이제는 현대차가 테슬라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가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근데 이제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부터 뭐 제조까지 이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회사에서 한다는 걸로 어찌 보면 이제 되게 평가를 좋게 받는 거잖아요. 매출 대비, 수익 대비. 근데 이제 현대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데와 이제 연합군을 구성을 한 건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AI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테슬라를 뛰어넘는다? 기업 가치가? 테슬라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테슬라하고 동종 업계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놓고 네. 기업 가치를 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틸라스하고 옵티머스 두 로봇밖에 네. 없으니까 단순하게 로봇만 놓고 봤었을 때는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아틸라스든 옵티머스든 어디가 더 뛰어나냐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조차도 말씀 좀 다시 드려볼 거고 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테슬라를 현대차가 뛰어넘는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자동차 회사로서 받는 그 저평가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로봇을 통해서 이제는 로봇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거잖아요. 현대차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되면 현대차 주가에 이거를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직결시킬 수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은 언제 될 거냐. 지금 현대차 그룹이 부회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좀 꾸렸습니다. 그리고 M&A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굉장히 크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타임라인이 하나가 있죠. 올해 6월까지 IPO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소프트뱅크의 잔여 지분 9.5%를 현대차에 되팔 수 있는 그런 풋옵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무적인 압박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해 안에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6월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그리고 내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현대차 그룹의 개편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몸값은 얼마나 뛸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크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언제 인수했냐면 2021년에 1조 2천 정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CES가 끝난 지금 2026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지금 20조에서 30조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몸값이 25배 뛴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밸류에이션 점프할 수 있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 특히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냐면 128조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죠. KB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2035년까지 한 960만 대 정도 대규모로 이제 성장을 할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시장 점유할 수 있는 점유율을 한 15%로 보고 있어서 128조 원이라고 한 기업 가치를 그렇게 이제 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한화투자증권에서도 테슬라를 비교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매겼는데 KB증권보다 훨씬 더 높게 매깁니다. 146조 원으로 기업 가치를 매기죠.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약간 편차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IPO 이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적정 가치를 계산해라라고 했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나온 보고서의 평균 가치는 한 3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놓고 봤었을 때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판도가 바뀌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30조짜리가 뭐 그게 현대차가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여기 상장사가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건지 단순히 기대감인 건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해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현금이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쪽에서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 통해서 지분 가치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든 아니면 현대차의 어떤 그룹사든 뭐 지분 가치는 평가 이익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볼 수 그리고 있을 이제 것 뭐 같습니다. 그 로봇의 제조를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할 거니까 그거에서 나오는 또 매출도 이제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 정도의 휴머노이드 시장에 점유를 한다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커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테슬라와의 경쟁이겠죠. 그럼 테슬라 대비 우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들 뭐랄까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테슬라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테슬라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로봇은 처음부터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방향이 다르냐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정밀 기술자예요. 이를테면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형 보급 노동자라는 거죠. 현대차가 산업용으로 공장 생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으로 아틀라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대중화를 염두에 두고 옵티머스를 내세워서 로봇 대전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낫냐 아니면 옵티머스가 낫냐, 둘 중에 어떤 게 낫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기 전략을 먼저 실현하느냐, 그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아틀라스가 옵티머스보다 우위에 있는 점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화된 구조를 통해서 어떤 교체에 대한 용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셨던 것처럼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360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관절이 360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앞뒤 구분 없이 부품을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교체에 대한 용이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제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옵티머스보다 뛰어난 주변 인지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안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틀라스가 정밀 제어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에 있거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축해온 알고리즘이 공장처럼 굉장히 이 복잡한 환경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사고를 안 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아틀라스가 좀 뭐랄까요, 한 발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AI 탑재가 아틀라스 쪽에서는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양산 발표하고 동시에 구글의 딥마인드의 어떤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탑재하면서 원격 조종으로만 움직였었던 옵티머스에 비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부분까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틀라스의 우위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우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전반적으로 옵티머스보다는 다 성능이 괜찮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와 어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아틀라스 그 양산형의 제품, 그러니까 부품을 뭐 납품한다거나 이런 소위 말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또 여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곳에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로봇주로 불리는 곳들이 너무 또 약간 좀 다 천차만별이라 여기서도 약간 투자를 할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로봇주들이 지금 가장 리스크라고 하면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사실은. 돈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대감을 뛰어넘는 건 정말로 실적이 이제 찍혀야 기대감을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이제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도 로봇주 중에서 핵심적인 몇몇 종목들은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너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죠.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로봇주 얘기할 때 이 종목은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의 든든한 뒷배경이 있죠. 특히나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협동 로봇 쪽에서 1등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고 전략적 파트너적인 부분들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생산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쪽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삼성하고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 삼성이 로봇 시장에 정말로 제대로 뛰어든다라고 할 경우에 가장 든든한 핵심 파트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고요. 대기업이 지분을 들고 있다? 부도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고요. 또 수주에 대한 가시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두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등이고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그런 저력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CES에서 스캔앤고를 선보이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로봇 활용도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었던 그런 기업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두산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력을 통해 가지고 뭐 든든한 뒷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매년 적자폭이 몇백억씩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납품 레퍼런스가 이미 쌓여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전환되는 시점 2026년 말이나 또는 2027년 정도 됐었을 때 전환되는 그 구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뭐 SPG하고 사면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감속기하고 모터 쪽에서의 좀 강소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SPG 같은 경우에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고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한 그런 기업이고, 사면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쪽에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레퍼런스도 굉장히 잘 쌓여져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로봇주를 편성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 그러한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이 찍힌다면은 물론 이제 뭐 부품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기대감이니까 우선은, 그러면 확실한 기대감은 현대차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더 갈 수도 있는 여력도 충분해 보이고, 그러면 이 로봇주를 접근할 때 현대차와 뭐 현대차 외 로봇주, 어떤 뭐 자산 배분의 비중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뭐 현대차 그룹주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적절한 대응 전략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어디에 있는지 현대차에 대한 주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기준으로 현대차가 한 51만 원 정도 선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 한 28명이 전부 다 현대차를 매수 의견을 좀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6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한 51만 원 정도니까 그래도 한 20%가량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죠. BNK 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12개월 목표 주가 65만 원 제시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80만 원을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올린 거냐면 2026년 수익성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80만 원이라고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현대하고 기아가 사실은 작년에 관세 때문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 비용 7조 원 넘게 지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 관세율이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왈가왈부하면서 아직 정립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예를 들어 25%였었던 관세가 15% 정도로 낮아질 경우에 원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작년에 나갔었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차가 올해 2026년 환율을 얼마 보고 있었냐면 1370원에 맞춰가지고 수익성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환율을 보게 되면 1440원 정도거든요. 네. 이렇게 높은 환율이라고 하면 거기에서의 어떤 추가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떤 특정적인 형태에 대한 걸 놓고 봤었을 때 현대차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략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를 할 거냐, 아니면 현대차 그룹사를 할 거냐, 아니면 소부장 종목들을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안정적인 대장주인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될 종목은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핵심 기업이 있거든요. 뭐 현대 오비스라든지 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역시나 여러분들 밸류체인 안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넣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배구조 쪽에서의 개편이 확실시되면서 주도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믹스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으셨으면 좋겠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334 전략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0%는 지금 이 믹스해야 되는 종목군들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먼저 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 사야지 하다가 놓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장에는 이런 대형주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가는 종목을 쳐다보지 말고 30%의 비중은 믹스해야 되는 종목군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지금 당장
조금씩 사시는 게 30%고요. 나머지 30%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런 청구 같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그런 구간에 30%를 또 추가적인 부분들로 믹스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사시는 전략. 네. 그 나머지 40%는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밀리거나 눌림이 나올 때 비중을 채우는 전략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종목에 대한 수익을 날 수 있다. 40%는 그럼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좀 맞습니다. 보자. 네. 너무 좀 약간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게 올라갈 때 조급해서 다 태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이제 빠졌을 때 가격 너무 좋은데 살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또 막기 위해서는 좀 일부라도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항상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진표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요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코인 쪽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여기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12만 달러 막 이렇게 넘어서 한국 돈으로 뭐 1억 8천까지도 막 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뭐 6만 5천 달러를 막 붕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좀 내려간 이유를 또 뭐라고 보세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12만 달러 부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사실은 가장 큰 건 연준 쪽에서의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조금씩 밀려왔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어떤 지명의 충격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충격적인 게도 그날 이후서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뭐 한 일주일가량 계속해서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를 겪었거든요. 워시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쪽에서의 매파적인 인물이고 통화 긴축을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었고 또 암호화폐를 투기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특히나 저금리 환경이 무너질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사라질 수 있는 투기적 과잉이다. 뭐 이렇게 정말 과격한 표현까지 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 지명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7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전개가 됐고요. 두 번째는 2월 초에 스콧 베센 재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구제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걸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로 추락을 하게 되죠. 추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2025년 11월부터요. 올해 1월 달까지 약 한 6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 60억 달러는 ETF 출시 이래 가장 큰 자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출이 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쪽에서의 프리미엄 지수인데요. 코인베이스 쪽에서의 프리미엄 지수가 마이너스 16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얘기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누가 매도하고 있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7이라고 하는 수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충격적이게도 채굴자들이 지금 항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생산할 때의 생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8만 7천 달러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6만 5천 달러 부분도 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6만 5천 달러라고 하면 평균 생산 비용의 20%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금 조달이라든지 또 에너지 비용 충당이라든지 뭐 부채 상황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것 지금 같습니다. 뭐 좋은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는 얘기만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즌도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채굴 비용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채굴 비용보다 지금 그 가격이 낮으면 결국에는 적자를 보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사업을 접고 또 물량을 던지니까 더 악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채굴에 대한 수익이 안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높이려고 운영을 하려고 또 들어왔었던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걸 상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가 지표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시프라이스 지표라고가 있는데요. 그 해시프라이스 지표가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해 10월 달에 테라해시가 $70였는데 지금 $35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비로 일을 해도 돈을 버는 게 반토막 났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또 미국 텍사스에 강력한 지금 겨울 폭풍이 들이닥치면서 운영자들이 전력에 대한 절약을 위해서 채굴 시설의 가동 중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지금 채굴자들이 올해 겨울을 굉장히 춥게 지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정말 호재는 없고 악재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채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비트코인을 팔아서 운용비를 충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전기세라든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부분들.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의미심장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AI 데이터 센터로 장비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 회사 중에 비트팜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우리는 더 이상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장비를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날 주가는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보다 AI가 돈이 더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는 효율이 낮은 채굴자들은 퇴출되고요. 그걸 상위 업체들이 지금 다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위 업체들이 전기세 같은 경우에 킬로와트 시당 3에서 4센트 정도 수준의 저비용 채굴 업체들이 상위 업체들이거든요. 이 업체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3센트나 4센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채굴하는 채굴 업체들을 다 흡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어떤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매물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힘을 못 쓴다. 거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관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뭐 수요와 공급만 보면은 뭐 기존에 채굴한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안 좋겠어요. 이쪽도 기관들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에서 보면 파는 기관도 있고요. 사실 사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12만에서 6만 달러까지 떨어질 때 현물 ETF에서 한 30억 달러 정도가 순 유출이 됐던 공포의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됐었는데 사실은 기관 중에서도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은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근데 피델리티 말고 블랙록 같은 기관들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다른 양극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뜨내기 기관은 나갔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매도를 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암호화폐 자산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버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기금이 굉장히 큰데 그 하버드대에서 운용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아부다비 쪽에서의 무바달라라고 하는 초대형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버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 보유량의 5분의 1을 요번에 좀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 6,500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가치고요. 이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기술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보다 훨씬 많은 그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비트코인 5분의 1 팔았잖아요. 이걸 어디로 했냐? 현금 갖고 있냐? 아닌 거죠. 이더리움 ETF를 샀습니다. 특히나 8,600만 달러 넘게 이더리움 ETF 신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이죠. 하버드가 빅테크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암호화폐는 대안자산이 아니라 필수 자산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결국에 이번 시즌이 끝난 건 또 아닌 건가? 그러니까 아직 계속 가는 건가?
모두가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큰 손들은 사고 있다고 하니 여기서 나가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식이 올해는 좀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감기에 대한 공식이 깨지고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대한 공식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첫 번째 이유는 공급에 대한 충격보다는 수요가 시장을 확실하게 지배했다. 새로운 수요가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사실은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상승의 트리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블랙록이라든지 뭐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걸로 제도화권 안에서의 어떤 자산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거시경제하고의 동조화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의 어떤 날짜의 흐름을 통해서 변동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2026년 시장은 반감기라고 하는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보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덩치가 너무 커진 거죠, 사실. 세 번째 이유는 뭐 단기 투자자에서 장기 보유자로 패러다임이 좀 전환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에 보게 되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은 호들러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갖고 있는 분들이 역대 최고치를 지금 좀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흐름이 그동안 뭐 4년 주기의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단기 자금들이 들어갔다 빠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전개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주기가 끝났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비트코인이 이제 성숙해졌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바꾸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지금 수익률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꼭 더 떨어질 것 같으면서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복할 때 사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홀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기 투자를 좀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건데요. 네. 밑에 내려왔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뭐. 팔고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잘 못 네, 봤습니다. 쉽지 사실은. 않죠. 쉽지 사실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서 이 모든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분위기의 좀 반전이 뭐 클래리티 법안 이게 지금 지연돼서 그런 거지 이게 통과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 라는 뭐 얘기들도 많은데 반대로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클라리티 법안 사실 최근에 백악관에서의 비밀 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얘기였는데 극적인 어떤 진전을 보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은 제도권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월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미국 연방 공인을 받은 디지털 달러로 이제 거듭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자 지급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은행처럼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이자 지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이제는 암호화폐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또 4월 달에 크레디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을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측기관에서는 몇 퍼센트를 보고 있냐면 90%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 같고 3월 달에 타협안에 대한 절충안이 나올 거고 4월 달에 입법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패권을 확실하게 쥐일 것 같고요. 시장은 그렇게 되면 규제 리스크의 어떤 해소, 거기에 신규 자금에 대한 유입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의 상승 트리거는 없어질 것 같고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과거의 상승 트리거보다는 지금의 상승 트리거가 훨씬 더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코인 뭐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뭐 비트코인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든데 이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인가요? 아니면 뭐 추가 매수인가요? 아니면 뭐 분할 매도인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세 가지를 좀 말씀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나가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리플 이게 네. 가장 큰 대표적인 제일 종목이잖아요. 크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레버리지가 없다. 레버리지를 안 쓰신 분들은 버티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을 6만에서 13만 달러 부근까지 올해 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트코인이 만일 지금은 뭐 전략 비축을 안 하겠다라고 베센 장관이 얘기했지만 다시 전략 비축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략 비축 정책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채굴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25%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채굴 비용보다 낮게 거래됐었을 때 매수했던 구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거의 대부분 올라왔거든요. 근데 원가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두 가지 중에 레버리지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버티시면 전략이 굉장히 좋고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뭐 굉장히 많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두 번의 분할 매수보다는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두고요. 올해 뭐 2분기, 3분기까지 갈 수 있을 그런 환경을 놓고 뭐 5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굉장히 좋고 특히나 번스타인에서 올해 목표 주가를 15만 달러, 내년은 20만 달러까지 보고 있는 그런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좀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1,900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은 단기적인 압력이 조금 거세서 지금 추세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거기에 리커버리 속도가 좀 둔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솔라나 같은 경쟁 블록체인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이더리움이 버려놓은 그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리밸런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갈아타는 전략. 그렇다고 이더리움을 다 팔아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쪽으로 옮기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리플 전략을 말씀드리면 리플은 소비자 암호화폐 트렌드보다는 디지털 자산 정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월 기준으로 리플의 어떤 기업 가치를 놓고 봤었을 때 500억 달러 정도 리플의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핵심은 하락장에서도 XRP에 꾸준히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죠. 그래서 리플이 올해 목표 가격은 한 3.5달러 정도고 특히나 2분기, 3분기서부터 서서히 회복세가 전개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미국 쪽에서의 전략자산으로 XRP가 포함될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면 3.5달러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플 보유자다라고 하면 저는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조금 다들 좀 위험한가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는 굳이 뭐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바닥을 다지는 어떤 사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인들을 확인하고 바닥보다 조금 높더라도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길게 보고 조금씩 산다든지 뭐 그런 정도만 해야지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계속 계단식 하락 때문에 추가로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직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표 대표님 모시고 뭐 반도체, 로봇, 뭐 코인까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다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뭐 이 중요한 거는 그 핵심 원리나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좀 공부가 필요하면 그걸 하신 다음에는 좀 더 이해도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걱정되는 거는 이제 오른다고 하니까 막 우선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이게 기회가 왔는데 안 하고 또 공부만 하고 있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뭐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고 나서 꼭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오늘 내용들이 그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